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에서 AI 특허 전담관을 맡고 있는 전상규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특허 지원단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이제 내가 오늘 딱 제대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보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특허를 분석해서 그 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산업이나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기술 정보의 80%가 특허에서 발견된다 라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25년 8월에 딱 검색해 보니까 요 문구를 그대로 적었어요. 80% 오브 테크 뭐 하여튼 이거 검색 결과가 2110만 건이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검색이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특허 정보의 80% 특허에 발견된다, 이 문구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 그러면 80%가 특허에 발견된다니 나도 특허에 출연해야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80%가 안 됐는데 이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모든 발명을 하는 사람들은 나도 특허를 출연해야지. 기술 정보는 특허에 출연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많다는 거죠. 특허 말고는 기술 정보가 있는 게 논문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도 막 기사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특허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언론에 공부하든지 논문을 내겠다 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명언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안 그렇더라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최근에는 다 특허를 출연하잖아. 메타성에 대한 법적 보호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연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독점 베타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로열티를 받다든지 심해를 안 받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기술력을 내가 알리겠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대한 근거가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AI는 조금 달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심사받는데 1년 정도 걸리고 공개되는데 1년 6개월이거든. 공개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막 새로운 것들이 막 오니까 특허보다는 논문을 많이 내는데, 논문도 심사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도 한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6개월에서 1년 되거든요. 그것도 느리다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누구든지 논문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알고 있는 구글, 메타, 뭐 딥시크, 얘들도 논문을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력을 거기서 막 보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이 회사에 기술력이 있구나. 그러면 막 그냥 AI는 보통 투자가 우리처럼 뭐 몇억, 천억 뭐 이런 게 아니고 10조, 100조 이렇게 막 투자를 하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누구보다 먼저 빨리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특허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기술 분야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 보호보다는 빨리 내 기술력을 알려가지고 투자를 받고 키우겠다. AI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분야에 봤을 때는 특허 출원. 그렇다고 해서 AI가 특허 출원 안 하느냐? 또 해요. 급하게는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이제 공개되어 있는 논문들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시 또 출원해갖고 특허로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정보에 80%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정보가 들어있을 거예요. 기술에 대한 정보도 있고 출원인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예요.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도 있을 거고요. 그 출원인이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기술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특허 정보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용을 하는데 많이 인용되면 이건 또 좋은 기술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되게 많은 거죠. 이게 그러면 어느 만큼 많은 양의 특허가 출원될까?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빅데이터라 할 정도로 빅데이터냐?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양의 특허가 출원되느냐. 2001년부터 23년까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요 5개 특허청에 2001년부터 23년까지 특허 출원이 얼마 되냐를 딱 보니까 한 4,400만 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1,450만 건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2001년부터니까 살아있는 권리가 1,400만 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게 이제 매년 와이포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요. 최근에 게 이제 2023년 건데, 2023년 거 보면 특허가 360만 건, 2022년에는 350만 건이었거든요. 또 늘었잖아. 요 이전에는 또 더 해요. 그러니까 요 밑에 퍼센트가 있는데, 전년 대비 1.7%가 더 늘어갖고 350만 건이 2020년에 출원이 됐는데, 23년 되니까 또 360만 건. 많다는 게 데이터가. S&P 500이 미국의 산업 분야, 각 업종 대표 기업들 500개를 모아놓는 지수거든요. 그 애들의 특허를 딱 보잖아요.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허뿐만 아니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1970년대 그때는 한 무형자산 비율이 전체 자산 한 20% 정도 됐거든. 이게 80년대 되면서 뭐 40%, 90년대 되면서 50%, 60% 되면서 지금 2010년, 20년 넘어오면서 무형자산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85%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무형자산 비율이 높은 회사면 높은 회사일수록 상대적으로 특허량이 또 많다는. 그냥 뭐 자산하고 이렇게 비례해서 이런 게 아니고 자산의 기울기보다 증가하는 게 더 높게 이렇게 증가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업종 대표 기업이라는 거는 그 업종에서 제일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무형자산이 높고 그 다음에 특허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글로벌 여기에 지분이 많은 것들은 아주 잘 나가는 선도 기업들 특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검토를 해보잖아요. 어떤 기술에서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독점하고 있느냐를 보는데 보통 한 상위 한 10개 기업을 딱 해갖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체 특허의 보통은 한 40% 이상이 그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따로 이렇게 연구하고 막 해야 돼. 그 시간에 저 잘 나가는 애들이 해놨는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가 아까 말했듯이 그 나라의 기술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허를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전략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미공개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이나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인데 특허도 미공개 구간이잖아. 미공개 구간에 어떻게 해서 그걸 예측하느냐도 미공개. 그 예전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냥 미공개 구간의 특허를 항상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거든. 특허는 선행지표가 아니잖아. 우리는 선행지표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특허가 무슨 선행지표냐 1년 6개월 지났는 데이터인데 기술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산업으로 시장에서 뭔가가 크기 전에 시장이 크기 전에 일단 특허를 출원하거든. 그러면 특허 데이터가 1년 6개월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특허를 정보로 검색하잖아. 그러면 시장은 예측할 수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한다는 거는 시장을 선행한다 그런 얘기고 기술이 세렌티피티? 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나오는. 1년 6개월 내에 기존에 없던 막 뭔가가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 이 세렌디피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노베이션은 스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팍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의 기술들이 차츰 쌓여서 그 다음 기술로 넘어가고 퀀텀 점프가 있긴 하지만 그 퀀텀이 되는 점프가 하는 그것도 기술이 쌓여야지 그 다음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1년 6개월 이내 미공개 구간에 전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던 기름 기술이 있을 거다. 그렇지가 않다. 근데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공개 구간에 대해서 AI가 되면서 많이 예측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시장 정보, 논문 정보 이런 것들을 학습되는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전략원도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원단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술의 80%가 특허에 있고 그 특허가 누가 출원하고 어느 만큼 나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뭘 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경쟁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신기술, 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 그러니까 외교안보 측면에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이렇게 돼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12개를 이제 정한 거예요. AI를 비롯한 나머지 11개, 12개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이 기술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미래의 방향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평가 기준을 뭐로 만들었냐. 딱 선정 기준 이대로 한 거예요. 요 선정 기준에 따라서 공급망 통상이라는 기준을 정하고요. 두 번째는 신산업에 관한 기준, 세 번째는 외교안보적 가치 있는 이 12개의 기술들을 쫙 펼쳐놔놓고 이게 공급망 통상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신산업 관점에서 우리가 잠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혁신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외교안보 측면에서 국방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술 도입 난이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려운 기술들을 얼마나 잘 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전 세계 특허를 다 모으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다 봐. 전 세계 메이저가 되는 5개 특허청에서 데이터를 모으거든요. 근데 출원인들의 나라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그 출원인들이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 이 회사의 헤드쿼터,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국적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분석을 해보면 나라별로 다 나눠질 거야 데이터. 그 나라별로 요 기준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해서 우리는 각각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출원인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고 근데 이게 모자라 그러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맹국들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소, 대학에 있는 쟁쟁한 사람들, 출원인뿐만 아니라 발명자까지 분석을 하거든요.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전략 기술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거냐 정책에 대한 우리가 정책을 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백데이터를 특허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GPT 많이 쓰시나요?
챗GPT. 지금은 GPT뿐만 아니고 거의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있고 생성형 AI도 질문하면 답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어요. 이 특허도 예전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프로그래밍 짜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런 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코딩하는 툴들도 예전에는 뭐 해줘 이러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화잖아요. 지금은 네가 이런 거 필요하는구나. 내가 만들어서 실행해볼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봐.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요거 뭐 조금만 바꿔주면 또 바꿔주고 이렇게 수준이 많이 바뀐 거죠. 게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AI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다 외산이잖아요. 최근 정부는 그런 기술에 대한 독립을 하자라고 해서 소버린 AI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버린 AI가 이제 AI 주권 AI잖아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얘들이 갑자기 AI를 끊어버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체적인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AI를 만들어서 하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단순히 그냥 한국형 AI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용하는 AI 그거는 진정한 소버린이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거를 사용해서 우리의 정서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일본 사람이 독도는 누구 땅이야 이렇게 하면 얘가 일본 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 거죠. 기술 자체의 주권이 아니고 그 안에서 돌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주권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전 세계 사람들 다 쓰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들이죠. 우리가 AI 산업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은 100조 AI 예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픈 AI가 투자를 받는 게 100조씩 받잖아요. 한 개 기업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런데 한 100조 더 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소버린 AI 나오면서 대규모 LLM 모델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고 학습도 학습인데 그 다음 AI에 대한 밸류체인들이 되게 커요. AI를 할 수 있는 GPU 아니면 NPU, TPU 그런 AI 프로세서도 있고 메모리, HBM은 이제 한국이 되게 잘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GPT 같은 그런 게 있고요. 어플리케이션도 많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 파운데이션 모델만 개발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가 특정 영역을 잡는다. 그러면 나중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죠. 맞지? 내가 살던 동네에 중국집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일반 우리 짜장면 짬뽕 파는 중국집이 아니고 가정식 중국집이었거든요. 이분이 오래 안 해 식당을 몇 타임만 예약을 받아갖고 딱 하고 끝내는 거예요. 예약하기도 힘들고 많이 가서 먹었는데 맛있어요. 평소에 먹어볼 수 없는 중국에 쓰이는 가정식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야. 폐업을 했대요. 수소문을 하니까 이분이 제주도 가서 살겠다고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올해 8월에 내가 그냥 검색을 하다가 어디서 열지 않았을까? GPT가 아니고 네이버 검색을 사가 식탁이라고 조천 쪽에 개업을 하셨다고 함덕에서 이렇게 조금 가면 거기 있거든요. 나중에 언제 한번 제주도를 가게 되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반갑게 아이고 동네 분이 여기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리 유튜버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조금 그분이 볼 수도 있는데 유튜브 봤어요 이러면 그럼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이걸 받았어? 옛날 같은데? 이거 쓰셨어요? 뿅 사진 내가 이것도 보여야 되면 눈치 보세요.